이성 지도로 이르크츠크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해 본다. 이르크츠크의 중심가의 명소를 표시해 보았다. 폴란드 성당에서 데카브리스트 박물관까지의 경로 지도다. 거리의 풍경을 영상에 담아 보았다. 오른쪽 건물들의 창문이 특이하다. 이르크츠크에는 유명한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이 두 군데 있다. 그 중 하나인 투르베츠코의 집에 세운 박물관 부근에 왔다. 이 박물관은 후손들이 그가 살았던 집터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보이는 건물은 미술관이라고 한다. 좌측의 건물은 러시아 동방정교회 건물이다. 데카브리스트 박물관에 다 왔다. 이곳은 볼콘스키의 맷집에 옛날에 살았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다. 주변부터 살펴보고 안으로 들어가 본다. 현관 앞에서 둘러본 집안 풍경이다. 박물관 내부로 들어가 본다. 박물관 내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내 집이었고 그 집에서 살았던 그 옛날 생활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쭉 둘러보시고 전체적인 설명은 제가 밑에서 드릴 겁니다. 여기선 간단하게만 여기가 어디였는지, 저 사진은 누군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저 사진이 여기 이 집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미카일이라는 아들과 두 번째 딸 엘레나라는 딸의 어렸을 때 초상화예요. 그럼 예카테리나가 누구였던 지? 여기는 예카테리나 집이 아니고 발콘스키 집이고요. 네, 예카테리나는 트루베츠코의 공이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는 발콘스키의 아내, 그러니까 발콘스키라는 혁명원과 그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사, 네, 마리아 여사. 거기에 사진이 밖에 있는데 밖에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못 합니다.
그 아까 저기서 보셨던 엘레나 어렸을 때 사진이 초상화가 있었죠. 이 엘레나가 컸을 때인데 엘레나 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실제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가구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있었던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도 있어요. 옷들 같은 경우는 없던 걸 막 갖다 놨어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옷들을 입었다라는 게 이건 실제 여기에 가계도가 있습니다. 애기 여자아이가 컸을 때예요. 그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이 후손들인데 이 후손들은 대부분 뭐 미국 쪽에 살고 있다고도 합니다. 마리아 발콘스키의 아내가 마리아. 자, 이 그 데카브리스트 혁명원들은 그 프랑스 전쟁에도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귀족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옷들 보면 장교의 옷들도 있고요. 이 집의 그 안주인이셨던 마리아 여사의 방입니다. 요 옆에가 침실이고요. 여기가 응접실이고 뭐 차도 마시고 차도 마셨지만 뭐 이게 손님들이 오면 초대해서 음악도 듣고 했던 이게 마리아 여사의 어렸을 때 모습이고요. 요 뒤에 있는 초상화가 나중에 마리아 여사의 초상화인데 이 마리아 여사가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큰 피아노도 있고요. 그런 피아노도 있고 여기에 보이는 또 오르간이 하나 있는데 이게 포르테 피아노라고 해요. 포르테 피아노고 뭐 세계 2대밖에 없다는데 한국에는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가정용 오르간입니다. 가정용 파이프 오르간. 그다음 저게 오르골이고요. 저게 액자에 화면이 나오죠. 저 오르골을 어머니가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원들은 예전에 그 유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유배했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가구들이 있고 큰 집에 살았냐? 유배 생활이 끝나고 이르쿠츠크 총독에게 허가를 받고 이르쿠츠크에 들어와서 살게 됐고요. 이 마리아 여사가 남편을 쫓아올 때 이 가구들을 마차에 다 싣고 옵니다. 싣고 와서 이렇게 좋은 밑에 내려가 보시면 거기도 좋은 가구들이 많아요. 또 안에 그 혁명원의 아내였던 예카체르나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예카체르나 여사는 남편과 같은 데카브리스트 활동을 했었고 아주 검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 건너편에 그 집이 있는데 아까 이 집보다 더 작다고 말씀드렸죠. 그 집에는 가구들도 허름해요 다. 그러니까 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집에도 좋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몇 개. 그거는 이 마리아 여사가 예카체르나 여사에게 선물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2층은 보면 가족들의 방이 많았습니다. 마리아 여사의 방도 있었고 엘레나의 방도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1층은 이 데카브리스트들이 자신들의 문화 생활을 하던 곳, 그러니까 뭐 음악회도 하고 이런 곳이었으면 2층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이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안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이면 집으로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여기서 같이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했던 마리아 여사의 침실과 우리가 많이 친하죠? 자, 지금 이쪽에 왜 벽에 걸려있는 있습니다. 이 부인들의 사진들은 11명의 부인들의 사진인데 이 발콘스케이 부인이 아니라 여기 유배 왔던 데카브리스트 혁명원들의 부인들인데 총 11명의 부인들이 따라와요. 네. 그 첫 번째 따라왔던 분이 여기 왼쪽에 보이는 예카체리나 여사라는 분이고 저 옆집에 산다는 투르베치코이 공의 아내 예카체리나 여사이고 저 두 번째 사진이 여기 이 집의 안주인이셨던 마리아 여사의 초상화입니다. 그 나머지 11명의 부인들이고 저희 밑에 내려가서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본다. 자, 여기는 다이닝룸인데 지금 여기 보이는 책상이 아니고 뭐 탁자라고 해야 되나? 식탁. 이 식탁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식탁의 이름이 소로카 노시카라는 식탁이에요. 소로카 노시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말로 소록이 40이란 뜻입니다. 소록이 합성어예요. 소록이 40이란 뜻이고요. 노시카, 노기, 다리, 그러니까 다리란 뜻이에요. 다리 40개의 다리라는 탁자입니다. 이게 식탁입니다. 40개의 다리. 그럼 20명이나 넣었던 게. 네, 그러니까 40개의 다리라고 하면 다들 밑을 쳐다보시는데 이 탁자에 다리가 4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20명이 둘러앉으면 40개의 다리가 된다라는 20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탁자였어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길에 저 위에 선반 저기 위에 저기 뭐 새로 된 유기. 네, 저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 말로 치면 커피포트예요. 네, 저게 사마바르카라는 겁니다. 사마바르카인데 그것도 합성어예요. 사마가 뭐냐면 자신이 바르카, 그러니까 바리찌 해가지고 자신이 끓인다라는 커피포트예요. 저기 위에 중간에 뚜껑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숯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선로처럼 중간에는 숯이 들어가 있고 주위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서 물이 항상 데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분합니다. 차분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뜨거운 물을 받아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네. 우리가 앞으로 또 러시아식 하는데 러시아 식당 가서 물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왜 안 줘요? 준다니까. 돈만 주면 다 준다니까. 근데 물을 안 주고 일단 차는 다 갖다 줘요. 러시아에서 공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공짜가 딱 하나 있어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은 다 공짜예요. 아까 집에 식사하면서 물 없냐 했더니 더운 물 드릴까요? 그거 묻더라고요. 그건 공짜예요. 물이 없대요. 근데 이게 그냥 뜨거운 물 하고 금방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들이 계속 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은 와가지고 여기 액자가 그런데 액자가 없어졌어. 어디 딴 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쪽 다이닝룸의 부엌 벽지와 여기 벽지를 보세요. 색깔만 틀리죠. 여기 거실 가면 또 틀려요. 색깔만 틀려요. 이 집을 지을 때 이 벽지를 찍어내던 그 롤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있었는데 지금 어디다 치웠는지 제가 못 찾겠어요. 다 찍어냈던 겁니다. 색깔만 틀리게 해서. 네. 찍어냈던 거고. 자, 이 방은 누구의 방이냐면 발콘스키. 여기 왔던 이 집의 바깥 양반이셨던 세르게이 발콘스키라는 분의 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사진이 젊었을 때 젊은 귀족 장교였을 때 사진이고요. 나중에 유배 와서 여기 유배생을 강제 노역을 하고 총독에게 허가를 받고 여기 들어와 살게 되는데 그때 나중에 강제 노역을 하고 났을 때 이제 초상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저 귀족이었을 때와 이 수염을 기르고 강제 노역을 하고 옷도 허름하고 그때 사진이 다르죠. 안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 뒷분들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기 보이는 초상화 누굴까요? 마리아 여사 아까 초상화 위에 있었고요. 저게 누군지는 여기 가게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부인이죠? 일본 부인. 일본 부인 아니고요. 자, 요게 저 사진이죠. 세르게이 발콘스키 이 바깥 양반이셨고 마리아 여사. 요 사진 보셨죠? 아까 저 윗방에서 아들 미카일이라는 아들과 딸 엘레나. 자, 그럼 저분은 누구냐? 이 발콘스키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라.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리운다. 유럽의 여러 가지 교육과 문화, 예술들을 시베리아에 꼽히게 한 데카브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다. 위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 차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혁명원의 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데카브리스트 혁명원의 혁명에 참가했던 그 혁명원들을 총칭해서 데카브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카브리라는 말이 러시아 말로는 12월이라는 뜻입니다. 12월. 디셈버, 영어로는 디셈버, 러시아 말로는 데카브리. 이 혁명이 12월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 혁명원들을 총칭해서 데카브리스트 혁명이라고 해요.
이 데카벌스트 혁명은 최초의 러시아의 근대적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1825년 12월 14일 날 일어나요. 12월 달. 그래서 데카벌스트인데 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죠. 그 전에 1812년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이 60만 대군을 끌고 러시아로 쳐들어옵니다.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가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의 명성을 듣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작전상 후퇴를 하죠. 모스크바를 내주게 되는데 모스크바를 내주기 전에 보르노보라는 곳에서 또 큰 전쟁을 한번 치러요. 그리고 또 후퇴하고 이 프랑스 군이 모스크바에 쳐들어옵니다. 이 알렉산드르가 모스크바를 내주지만 그냥 내주는 게 아니라 모스크바에 있는 집들과 식량들을 전부 다 불질러 버리고 빠져나오게 돼요. 또 한간에는 또 제수들을 일부러 풀어서 불을 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다 불질러 버리고 빠져나옵니다. 이 프랑스 나폴레옹 군이 모스크바에 입성했을 때 이제는 이겼구나, 이제 알렉산드르 1세가 항복하러 찾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알렉산드르는 찾아오지 않죠. 항복을 하지 않죠. 이 프랑스군이 잘못했던 게 너무 멀리 왔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6월달에 출발을 해서 9월달에 도착하게 됐는데 도착해놓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죠. 쉴 것도 없죠.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지친 병사들이 탈영하고 그래서 이 프랑스 나폴레옹군이 이 알렉산드를 기다리다가 항복도 하지 않고 병사들은 다 지쳐가고 먹을 것도 굶주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후퇴를 합니다. 이 후퇴를 하는 프랑스군을 따라서 러시아의 젊은 귀족 장교들이 프랑스를 쫓아가요. 뒤쫓아가면서 프랑스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프랑스에게 항복을 얻어내고 폴란드를 얻고 그리고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이 젊은 귀족 장교들이 서유럽의 발달된 문화, 자유스러움을 너무 만끽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차를 마시면서 그 프랑스에 갔던 서유럽에 갔던 얘기들이 계속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돌아놓고 보니까 자신의 나라는 전제정치에서 황제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너무 못 사는 농노제, 너무 못 살는 농민들, 농노제들 이런 걸 보게 되고 우리도 저 서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일이 구체화되면서 복지연맹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 추후에 이 복지연맹이 방법론에 의해서 북부연합과 남부연합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전제정치는 냅두고 그냥 농노제만 없애자. 아니다. 전제정치도 없애고 농노제도 없애자. 이런 방법론에 의해서 북부연합과 남부연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1826년 봄에 거사를 치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만 1826년이 아니라 1825년 12월 14일 날 니콜라이 1세 즉위식 날 이 혁명이 이뤄져요. 근데 앞당겨지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26년 봄에 하게 됐던 게 1825년 12월 14일 날 당시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11월 19일 날. 그러면 황제가 죽음으로써 황제 계승을 해주게 되겠죠. 누구에게? 대부분 황제 계승을 자식들에게, 아들에게 해주는데 이 알렉산드르 1세는 자식들이 없었어요. 그 밑에 두 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생인 콘스탄틴이라는 동생과 두 번째 동생 니콜라이라는 두 번째 동생이 있었는데 이 원로원들이 첫 번째 동생 콘스탄틴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틴은 형이 죽기 전에 자신은 황제 계승을 받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형에게 했었어요. 근데 형 알렉산드르 1세가 그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원로원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을 찾아갔지만 콘스탄틴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니콜라이를 찾아가고 그런 3주 동안의 혼란을 틈타서 원래 봄에 하기로 했던 거사를 1825년 12월 14일 니콜라이 1세 즉위식 날로 변경을 해서 그날 거사를 치르게 돼요. 3천여 명이나 광장에 모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지도자들이 2명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게 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집에 감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3천여 명이나 모였던 이 혁명원들은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니콜라이 1세 즉위식 날 총 몇 발, 대포 몇 발로 인해서 그냥 다 흩어져버려요. 그 자리에서 5명을 직권심판으로 처형시켜버리고 122명을 여기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원래는 사형이었어요. 그렇지만 30년 강제노역으로 받고 그게 또 감면이 돼서 15년 여기서 이제 강제노역을 하고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있고 강제노역이 끝나고 다시 이제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왜 당시에 이 이루크츠크로 보냈느냐?
더 먼 곳도 있고 더 추운 곳도 있는데 당시의 행정부로서는 가장 먼 곳이 이르쿠츠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멀었던 이르쿠츠크로 그 122명을 22km 되는 족쇄를 채우고 걸어서, 당시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없었죠. 그래서 걸어서 오면서 각각 도시마다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르쿠츠크에 오게 돼요. 그 122명 중에 18명이 기혼자들이었습니다. 기혼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11명의 부인들이 따라와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부인들 사진 보셨죠? 11명의 부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11명의 부인들이 따라오려면 그분들도 서약을 했었어야 돼요. 세 가지 서약. 첫 번째로 귀족의 신분을 버린다라는 거. 두 번째, 여기서 자식들을 낳아도 자식들도 귀족 신분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 세 번째, 남편이 죽어서도 귀족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서약을 해야만 남편들을 따라올 수 있었고, 따라와서도 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남편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11명의 부인들 중에 가장 먼저 남편들을 따라오셨던 분이 세르게이 투르베치코이공의 아내였던 예카체리나 여사라는 분이 남편들을 가장 먼저 따라와서 여기 와서 기다립니다.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부인들이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집의 안주인이셨던 아까 보셨던 마리아 여사. 마리아 여사 같은 경우는 남편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먼저 와 계시는 부인들에게 남편들의 생활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당시 귀족들이 프랑스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외신으로도 이 데카브스들의 생활상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이제 11명의 부인들이 따라와서 귀족 신분을 버리고 여기 시베리아에 농민들이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여기 와서 처음부터 생활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여기 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반대로 이 부인들도 그렇고 이 귀족들이 반대로 농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문화, 예술, 교육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르쿠츠크가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립니다. 시베리아의 파리. 그 불리는 이유가 이 이르쿠츠크 시내에 건물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데카브리스트들에 의해서 이 사람 여기 이르쿠츠크 시민들의 문화 교육 수준들이 높아요. 그래서 러시아 소설가 안톤 체코비라는 사람이 여기에 왔다가 시베리아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 사람들이 항상 공연이 열리고 거기 항상 만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여기가 시베리아의 파리구나 라고 해서 여기가 시베리아의 파리라고 불립니다. 그 귀족 여기 이 집에 안주인이셨던 그 마리아 여사,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푸시킨이랑 서로 사랑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푸시킨도 데카브리스트들과 많은 연관들이 있었습니다. 유배에 왔던 122명 중에 50여 명이 친척들이었고 친구들이었어요. 푸시킨도 당시에 데카브리스트들과 같은 활동을 했지만 자유사상에 대한 글을 많이 적다 보니까 당시 황제 알렉산드리 1세에게 눈밖에 나면서 당시 푸시킨은 공무원이었다라고도 하는데 눈밖에 나면서 지금의 크림반도 쪽으로 전출명령을 받고 거기서 근무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이 마리아 여사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처럼 러시아도 가장 좋은 대학이 모스크바 대학인데 모스크바 대학을 창설하신 로마노소프라는 분의 손녀예요. 증손녀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의 크림반도 쪽이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글 쓴 분이 오시다 보니까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 자리에 마리아 여사도 있다 보니까 서로 사랑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친분이 있었고, 마리아 여사가 남편을 따라갈 때 마찬가지로 송별회장에 거기 푸시킨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 양반이셨던 세르게이 발콘스키, 이분의 사촌 동생도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분을 모델로 삼아서 쓴 글이 전쟁과 평화예요. 톨스토이. 그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이름은 안드레이 발콘스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분을 모델로 삼아서 실제 이름은 세르게이 발콘스키. 이분을 모델로 쓴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카브리스트 혁명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집에 지도들이 감금되고 그 30여 명은 아무것도 못해보고 끝이 나고 그 중에 122명이 여기 시베리아에 유형을 얻고 여기서 시베리아 강제 노역이 끝나고 언제 그 유형을 보냈던 니콜라 1세가 죽은 연도에 강제 노역이 끝나고 다시
모스크바 쪽으로 돌아가시거나 여기서 모여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데카브리스트 혁명은 끝이 나고 나중에 이제 계몽운동가들이 나타나요. 계몽운동가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농민들을 좀 계몽을 시켜보자. 그래서 열심히 반일하고 있는 농민들을 찾아가서 사상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민들 귀에 들어오지 않죠. 반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사상 얘기 그게 관심도 없죠. 그래서 이 계몽운동가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황제를 죽여버리자 라고 해서 1월날 교회를 갔다 오는 알렉산드르 2세를 폭탄 테러로 죽여버립니다. 폭탄 테러로. 그 뒤에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3세가 황제에 오르게 되죠. 아버지가 폭탄 테러로 테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겁시나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3세가 비밀 경찰을 만들어요. 그 비밀 경찰이 지금의 KG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폭탄 테러를 당했던 그 옆에 피해 운동이라고 산트페테르 부르게 교회도 지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이 알렉산드르 3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테러에 의해 죽어서 없이 나서 KGB도 만들고 했는데 똑같이 아버지가 죽은 1년 뒤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를 얻어서 비밀 경찰을 시켜서 잡아내죠. 잡아내고 보니까 산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자연과학부 3학년에 다니는 그냥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의 집안도 귀족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 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 도 교육감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찾아가서 제발 아들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빕니다. 그렇지만 그 알렉산드르 3세는 그 학생을 처형시켜버려요. 근데 그 학생의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동생도 있었는데 그 동생도 교육가 집안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잘했고 마찬가지로 법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가 우연히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우연히 또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비밀경찰이 네가 죽은 자지 하고 또 잡아냅니다. 잡아내놓고 보니까 어라? 우리 황제를 죽이려고 했던 그놈의 또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학교도 못 다니게 되고 유형을 보내지게 되고 불배를 보내지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정식 수강생은 아니지만 청강생으로 법대에 들어가서 또 변호사 자격증을 따냅니다. 근데 당시에 그때가 이제 1900년대 초에 러시아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자들이 생기고 근데 이 노동자들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죠. 심지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돌봐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집에다가 가재수건에 설탕물을 묻혀놓고 나와요. 그 아이가 설탕물을 계속 빨아먹어요.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인권 변호사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비밀 경찰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망명을 떠나요. 스위스로 독일로. 거기 가서 또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이크라라는 불꽃이라는 잡지책도 만들죠. 만들어서 러시아에다 보내주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독일에서 빌려준 열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혁명을 일으켜요. 그 친구가 레닌입니다. 알렉산드르 3세를 처형시키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그 동생 레닌이에요. 그 다음 얘기는 저희가 다른 데 가서 1층을 더 둘러보고 러시아 이름에 대한 설명도 들어본다. 안내인의 설명을 더 들어본다. 여기도 가게도가 있는데 아버지 세르게이 발콘스키 마리아에서 보셨죠? 아까 저 옆방에서는 미하일과 엘다가 어렸을 때 사진인데 컸을 때 사진이죠. 컸을 때 사진이고 미하일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고종 사촌의 딸과 아버지의 누나죠. 누나의 아들 네 딸과 결혼을 해요. 고용 사촌. 그렇죠. 고종 사촌의 딸이죠. 적합병 5천이죠. 되는 딸과 결혼을 해서 또 이제 후손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름,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 그다음 성, 여기 러시아 사람들 아는 뭐 이름,
고르바초프. 그러면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 이름은 미하일 아무도 모르시네. 지금 현재 푸틴 수상이고 지금 현재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푸틴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푸친, 뭐 푸시킨, 뭐 발콘스키라고도 얘가 얘기했고, 뭐 트루베츠코 외공도 얘기를 했고, 이거는 전부 다 성이에요. 러시아의 이름에는 성과 이름과 오체스트바라고 해가지고 부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부친이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 이름의 풀네임은 푸친, 성이죠. 이름이 블라디미르예요. 부친이라는 거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도 블라디미르예요. 그래서 푸친, 블라디미르비치가 풀네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블라디미르 푸친이라고도 하는데 부친까지는 안 쓰고 러시아 내 이름, 그러니까 성이 있고 이름이 있고 부친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다 똑같아요. 아까 알렉산드르 1세, 2세 얘기도 나왔고 3세까지도 나왔는데 알렉산드르도 이름입니다. 그게 로마노프 왕족이에요. 로마노프가 성이에요, 성. 그래서 알렉산드르 3세의 풀네임은 로마노프 알렉산드르 2세, 그의 아버지 이름도 알렉산드르였죠. 그래서 알렉산드르비치가 그 사람의 풀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도 이름이 알렉산드르였으니까 2세였고 그 밑에 아들이 이름도 알렉산드르지만 그래서 3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세 가지, 그러니까 성 이름, 부칭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길죠. 알렉산드르라는 이름도 길고 블라디미르라는 이름도 길고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아나스타샤 뭐 이런 이름도 길고 그런 이름이 길다 보니까 그 이름을 줄여요. 애칭이라고 합니다. 애칭이라고 하는데 그 알렉산드르라는 이름을 줄이면 사샤가 돼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샤. 네. 알렉산드르라는 이름을 줄인 거예요. 블라디미르라는 이름을 줄이면 발로자 또는 보바가 되고요. 아나스타샤라는 이름을 줄이면 나스자가 되고요. 타티아나라는 이름을 줄이면 따냐가 되고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줄이면 마샤가 되고요. 네. 마리아는 별로 안 긴데. 안 힘들어도 그렇게 애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칭들은 친한 사람들끼리 또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이름을 다 불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존칭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누구누구 씨라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는 누구누구 씨가 있지만 여기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름과 부칭을 같이 불러줘야 돼요.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르비치,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르비치, 알렉산드르 블라디미르비치 이렇게 불러줘야 그게 존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잖아요. 저도 처음 러시아에 왔을 때 이름이 뭐냐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야? 박지환이야, 지환이야 라고 하면 나 어른은 첫보다 지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기분 나빠서 안 알려줘요. 그냥 요즘은 그냥 박이라고만 알려줘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 고래인이 많다 보니까 비미박 최정 많잖아요. 그래서 박이라고 하면 그 성 아니냐라고 물어봐요. 성 맞아. 근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박이라고 불러.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미스터 박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박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존칭이 이름 부를 때 존칭이 있다는 거.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사샤라고는 안 해요. 알렉산드르라고 하지. 그런 게 있습니다.